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록체인 렉스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제이슨, 한국 이름 유병철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한테 또 이제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희 SWF 우승팀, 수산팀 분들과 그리고 이제 교육, 이제 블록체인 양성 교육 받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블록체인 렉스는 그 다들 이제 아실 수 있는데 푸브라고 하는 그 백신 접종 증명서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모르시는데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앱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 앱을 어떻게 만들게 되었고 그다음에 어떠한 기술들을 통해서 만들었는지 이제 소개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 블록체인 랩스에서 백엔드 개발 팀장을 맡고 있고요. 이전에는 이제 대학원에서 정보 보호학을 전공했고, 이제 암호학이나 뭐 보안 그리고 블록체인 등을 연구했었고, 이제 블록체인 랩스에서는 쿠브라는 앱과 그다음에 저희 이제 보안 메신저 앱인 블록챗 서비스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다양한 백엔드 개발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은 총 이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저희 회사에 대한 히스토리와 이제 어떻게 쿠프를 만들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 근간이 되는 저희의 이제 인프라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인프라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2부에서는 저희가 이 쿠브라는 앱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 블록체인을 만들었는데 이 기술을 또 활용해서 어떠한 서비스들을 앞으로 준비하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혹시 중간에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나중에 Q&A 시간을 통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3년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이면 당시에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뭐 이제 대중적으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에 저희가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가서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었고, 당연히 당시에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아주 활발하게 알려지지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물론 뭐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은 어느 정도 이제 아는 분들 사이에서는 알려져가지고 뭐 거래소라든지 뭐 이 비트코인을 이용해가지고 결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는 시기였는데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시기였고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미국으로 가서 창업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항상 굉장히 최신 기술이었던 이더리움 이런 기술 연구하면서 우리가 독자적인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해야겠다 하면서 연구에 몰두했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2016년 정도가 됐을 때는 한국에서도 이제 가상화폐, 뭐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런 얘기가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정도 됐을 때는 이제 거의 전 국민,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이제 다 아는 그런 시기가 되어서 거의 뭐 김치 프리미엄이다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특히 엄청난 이제 암호화폐, 가상화폐 광풍이 불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2013년도부터 블록체인을 연구해왔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생태계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코인을 발행하고 토큰을 발행하고 이걸 가지고 ICO를 하고 투자금을 모집하고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었고, 물론 저희한테도 이제 ICO를 제안하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ICO를 진행해서 코인을 발행을 해보자 이런 제안도 받았었고요. 당시에 저희가 이제 보장을 받았던 금액만 해도 달러로 4억 달러 정도 그래서 당시 하나로 약 4천억 정도 4천억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보장받고 우리랑 이제 같이 ICO 해보자 이런 제안을 받았었는데 당연히 이게 엄청나게 큰 금액이고 당시로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는 ICO를 진행하지 않고 코인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효용을 주고 가치를 주고 싶은데 코인을 발행했을 때 이 코인이 정말로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까? 이 코인을 이용해서 정말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는 오히려 혜택보다는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코인 발행에 대한 가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코인 발행을 하지 않았고 과감하게 그 금액은 이제 저희가 거절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기술 연구에 몰두를 했었죠. 이제 한 2018년도에 저희 이제 독자적인 인프라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을 이제 만들게 되었고, 이제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2018년도부터 만들어낸 저희 인프라 블록체인을 통해서 요세미티 카드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 지역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요세미티 카드라고 하는 거는 신용카드를 대신해서 학생들한테 이 카드 형태로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을 쓸 수 있게 저희가 서비스한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스탠포드라던가 버클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대학가 중심의 상점들하고 저희가 직접 이제 제휴를 맺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요세미티 카드라는 서비스를 사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또는 이 신용카드 대신에 수수료를 없앰으로써 캐시백을 저희가 제공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내놓고 이제 대학가를 중심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널리 서비스가 퍼지고 있었는데 이제 2019년도가 됩니다. 2019년도는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 이제 팬데믹이 발생했던 시기였고 그래서 모든 대학가가 셧다운되고 이 서비스를 어쩔 수 없이 중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완전히 다 격리된 상태에서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모든 이제 상권이 이제 죽게 되고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를 어쩔 수 없이 접고 한국으로 왔는데 저희가 그동안 연구했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끊임없이 고민을 했었는데 당시 미국을 저희가 이제 먼저 있었기 때문에 당시 미국에서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이런 식으로 종이로 해가지고 수기로 작성해서 사람들을 증명하고 검증하는 걸 저희가 이제 먼저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어떤 굉장히 이 예방접종 증명이라는 게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면서 분명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공항 입출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디 마트라든지 아니면은 주변 식당이라든지 우리가 경험했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분명히 이 증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블록체인 기술로 하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쿠브 백신 앱을 만들게 되었는데 사실 처음에 저희가 이 쿠브 백신 패스 앱을 만들었을 때는 질병관리청에 먼저 소개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희는 사실 글로벌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세계 이제 보건기구 WHO라던가 이제 리눅스 재단 등 이런 곳에 저희 먼저 데모 버전을 소개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역으로 이게 나중에 질병관리청에 소개가 되면서 저희 쿠브 서비스를 같이 만들어보자 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저희를 이제 선택을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게 이제 이 쿠브 백신 접종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쿠브 백신 접종 시스템은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인프라 블록체인이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만든 것이고 그 위에 이제 DID라고 하는 또 이제 W3C 표준 기술인데요. DID라는 기술을 함께 접목해서 만든 게 이제 쿠브 백신 접종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 쿠브를 조금 이제 자랑을 하자면 전체 사용자 수가 4,300만 명이고요. 그리고 일일 트랜잭션 최대 일일 트랜잭션 건수는 3천만 건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저희 식당 출입할 때만 해도 의무적으로 백신 접종 증명을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거의 전 국민이 식당을 출입할 때 모두 한 분씩 한 번 이상은 이 백신 접종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이제 120여 개 국가에서 저희 쿠브 백신 앱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공항 출입국 할 때 저희 쿠브 앱을 사용하면은 뭐 미국이나 다른 뭐 싱가포르나 해외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그렇게 상호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쿠브 자체를 안 쓰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카카오톡이나 그다음 네이버 토스 앱에도 저희가 사실은 뒤에서 그 API를 제공해가지고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뒤에서 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기술을 제공했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표는 저희가 DF 레이더라고 하는 이 통계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 맨 위에 이제 저희 후보 앱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DF 레이더에서 가져온 1위부터 10위까지의 이제 DF 관련된 통계 자료예요. 그래서 전체 1위부터 10위까지의 사용자 수를 살펴봤더니 이제 930만 명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1일 트랜잭션은 670만 정도가 되는데 저희 이제 쿠브 사용량과 트랜잭션 수에 비하면은 저희가 한 4배 정도 높죠. 어,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저희는 물론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효용이 높지만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가치를 줄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실제로 어떤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가치를 줄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겠다 반드시 이런 생각으로 저희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여기 다 이제 훌륭한 기술과 기술 연구하고 하는 거지만 크립토 익스체인지라던가 사실 이런 것들은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효용을 준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하는 용도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앱들이고 하지만 저희는 이제 쿠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그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한테 백신 접종 증명이라는 것을 간편한 이제 편리성을 제공했던 측면에서 저희의 방향성에 의해서 사실은 훨씬 넓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앱을 만들어 싶다는 게 쿠브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이 왜 저희 블록체인 랩스가 쿠브 앱을 만들게 되었을까? 이 이유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뭐 저희가 기존에 어떤 질병관리소와 커넥션이 있거나 뭐 거의 어떤 그쪽 관리분들과 뭐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선정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정말 그때 당시에도 스타트업이었고 뭐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WHO라던가 리누스 재단 등에서 오히려 역으로 저희 기술을 소개해줬고 반대로 국내에 있는 굉장히 많은 대기업에서도 이 쿠브 앱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를 했었어요. 그리고 뭐 지금 뭐 말씀드리면 아실 만한 그런 다른 메디컬 관련된 그런 그 가상화폐 이제 코인을 발행한 그런 업체들도 참여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선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는 코인 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질병관리청에서도 이게 분명히 블록체인 기반으로 거의 백신 패스 시스템 만들면은 세계 최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혁신적인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 블록체인을 쓰려고 알아봤더니 모든 그 블록체인에는 코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 기관 입장에서 어떤 특정 코인이 있는 블록체인을 쓰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알아보다 보니까 저희만이 유일하게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었던 게다가 뭐 트랜잭션 속도도 마찬가지인데 하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천만 명 이상이 이제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 트랜잭션 TPS 처리하는 속도도 매우 중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 블록체인이 나중에 말씀드린 이제 POT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진 블록체인인데 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면은 높은 TPS 처리 용량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했던 점은 퍼블릭 블록체인이라 한다. 그러니까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그냥 하이퍼레저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제 엔터프라이즈용 블록체인도 많이 있는데 이 블록체인들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20여 개 국가에서 서로 호환이 되고 상호 검증이 가능했었는데 이 부분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나 다른 기관에서 이거를 검증하려고 할 때 프라이빗 블록체인에는 당연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퍼블릭 블록체인이면서도 정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 없는 코인 없는 블록체인이고 그다음에 트랜잭션 처리 속도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한 저희 블록체인 랩스의 기술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당시 저희가 앱을 공식적으로 저희가 만들기로 이제 선정이 되고 만들기 시작한 지 한 3개월 안에 사실 이 앱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만들었어야 했고 당시에는 모두가 이제 코로나를 위해서 위급한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밤낮 없이 주말 없이 밤새면서 이제 만들었던 기억이 있고
당시에 이제 예를 들면은 서버가 이제 웹소켓 서버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 클라이언트와 그리고 여기 있는 블록체인 서버를 중개해주는 웹소켓 서버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게 하루에 3천만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해서 데이터가 트래픽이 몰리다 보니까 거의 이 웹소켓 서버가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웹소켓 서버를 정말 매뉴얼하게 그 당시 저희가 KT 클라우드 사용했었는데 KT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해서 매뉴얼하게 이 인스턴스 하나씩 추가하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굉장히 고생하면서 어, 그런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래도 그 과정이 굉장히 보람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모든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고 간편하게 식당 출입하면서 문제없이 앱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보통은 저희가 이 앱을 만들고 나서 그래도 꽤 많은 수입, 그러니까 정부 기관이나 당연 기타 기관들로부터 꽤 많은 수입을 얻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정부 기관이나 어떤 곳으로부터 단돈 1원도 저희는 받지 않고 사실 이 전체 기술과 블록체인 시스템을 무료로 기부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입장에서 이게 모든 국민이 위기에 있는 상황에 이 위기를 이용해서 기회로 수익화하는 게 사실은 저희의 비전이나 저희의 가치관과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이 기술을 통해서 위기에 있는 이 국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그게 굉장히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 기술을 무료로 기부했었고 물론 이게 저희한테 손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술적인 노하우와 운영 노하우 그리고 블록체인을 실제로 전 국민 단위로 검증해본 사실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이라고 저희는 자부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때 저희는 절대 이게 뭐 저희 회사 입장 손해라고 생각하진 않고 매우 좋은 기회였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기존의 그런 블록체인이나 다른 증명서를 활용한 디지털 증명서를 활용한 방법도 있었는데 후보가 이제 선정될 수도 있었던 이유는 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완벽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중앙 서버에서 누가 출입하는 거를 이제 뭐 다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사용자의 동선이 사실은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특히 유럽에서는 이러한 문제로 사실 막 시위까지 일어나고 하는 상태였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의 동선을 정부에서 알려고 하냐 이런 프라이버시에 대한 민감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을 사용해서 중앙 서버에서 어떠한 사용자 동선도 기록하거나 파악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떠한 사용자 데이터도 수집한 적이 없어요, 저희 서버에서.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선택적 제출 기능이라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만 정보를 노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접종 관련된 정보는 당연히 명확하게 이제 검증해야 되니까 1차까지 맞았는지 2차까지 맞았는지 이런 접종 정보는 명확하게 검증해야 되겠지만 제 뭐 이름이나 생년월일은 사실 알 필요 없는 거거든요. 식당 입장에서 그냥 이 사람이 접종 증명을 맞았는지만 알면 되는 거지 성별이 뭔지 나이가 몇 살인지는 사실 알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사실 저희는 기능에 후보 앱에 넣었었고 이때 이제 영지식 증명이라고 하는 기술까지 활용해서 앱을 출시했기 때문에 뭐 질병관리청 입장에서도 전혀 이제 흠잡을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저희가 후보 앱을 만들고 사용자들한테 이제 서비스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기술적인 설명을 할 텐데요. 어, 제가 듣기로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수상팀 분들 굉장히 이제 실력도 훌륭하시고 그래서 기술적인 이해도 굉장히 높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그 사전에 여기 수상팀 분들 중에 DID를 활용한 뭐요 프로젝트를 하신 것도 제가 읽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자세히 이 기술적인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ID라는 거는 일단 W3C라고 하는 웹 표준을 제작하는 곳에서 이제 표준으로 만든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 DID 표준에 따라서 저희도 인프라 블록체인을 결합해서 이제 인프라 DID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 DID 기술에서는 크게 일단 세 가지 엔티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슈어 그리고 홀더, 베리파이어 세 가지 엔티티가 있는데 말 자체에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데
저는 폴더를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폴더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뭔가를 갖고 있는 사용자인데 여기서 폴더는 VC라고 하는 Verifiable Credential이라고 하는 뭔가 이 중요한 개인 정보라든지 아니면 뭔가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정보를 크레덴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정보 Verifiable Credential을 홀드하고 있는 폴더가 이제 보면은 지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기 지갑 안에는 개인 프라이빗 키, 프라이빗 키는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안에 자기 프라이빗 키를 갖고 있고 자신이 검증하고자 하는 각종 증명서와 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게 폴더고요. 그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이슈어. 이슈어는 어떤 사용자 홀더한테 정보를 증명해주는 도장을 찍어주는 승인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홀더가 예를 들면 지금 후보 사용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슈어는 질병관리청이 됩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 입장에서는 특정 홀더 개인이 어떤 백신 접종 증명을 맞았는지를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게 질병관리청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은 이슈어가 되고 본인이 이제 질병관리청의 프라이빗 키로 홀더한테 전자서명을 해서 VC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홀더는 이 VC를 이제 이슈어로부터 발급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니까 식당이든 어디 공항이든 이제 출입하면서 이거를 제출하고 검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역할이 이제 식당 역할이 베리파이어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 홀더가 실제로 이 어떤 증명서에 대해서 올바른 이슈어로부터 정확한 정보의 백신 접종 증명을 받았는지를 베리파이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여기 베리파이어블 데이터 레지스트리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트리는 W3C 그 표준에서는 뭐 블록체인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프라이빗한 블록체인을 활용해도 되고 아니면 굳이 뭐 그런 어떤 디스트리뷰트된 형태의 장부가 아니어도 레지스트리를 활용할 수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세계에서 검증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무결성도 보장하면서 뭐 이런 것까지 따졌을 때 사실 블록체인이 가장 적합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안에는 어떤 홀더의 개인정보가 담겨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홀더의 퍼블릭 키 정보, 그다음에 이슈어의 퍼블릭 키 정보, 그다음에 베리파이어의 퍼블릭 키 정보 이런 것들이 담겨 있고 이걸 서로 이제 퍼블릭 키를 통해서 전자서명 검증하면서 이게 실제 어떤 이슈어가 발급한 거구나 이거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인프라 DID라고 해서 실제 그 WCC 표준 스택에 저희가 이제 등재되어 있고요. 이 웹사이트에 가시면 확인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그 기술적인 구조 그대로 만들어진 게 이제 후보고 사용자는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이제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병관리청이 되겠죠. 질병관리청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사용자한테 발급해주고 그다음에 사용자는 식당이나 공항 등을 출입할 때 또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검증을 위해서는 인프라 블록체인에 있는 퍼블릭 키를 통해서 전자 서명을 검증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은 저희 인프라 블록체인에 대한 소개인데요.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인프라 블록체인은 가상화폐가 없는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가상화폐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뭐 코인을 이용한 뭐 토큰 이코노미라든지 뭐 코인을 이용한 뭐 이 생태계 요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굳이 넣지 않았고 대신에 저희가 이제 POT라고 하는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블록체인을 검증하고자 하는 밸리데이터들을 어떻게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 밸리데이터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저희가 POT 알고리즘 이따가 함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저희 인프라 블록체인은 멀티체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혹시 폴카닷 그 블록체인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코스모스, 펀더멘트의 코스모스 구조 아시는 분들은 멀티체인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쿠브 서비스를 했을 때 하루에 이제 3천만 건의 트랜잭션 처리하고 그다음에 4,300만 명 되는 이제 국민들의 트랜잭션 처리하다 보니까
하나의 체인에서 만약에 이 모든 서비스를 다 처리한다고 하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TPS가 좋은 블록체인을 쓰다고 해도 체인 하나를 가지고 여기에 뭐 푸브도 붙이고 여기에 다른 금융 서비스도 붙이고 디파이, 뭐 NFT 모든 것을 다 한 체인으로 하는 게 물론 이제 이걸 가지고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다른 진영에서는 뭐 샤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더리움 2.5에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고려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 멀티체인 구조를 통해서 체인을 여러 개 이제 패럴렐한 병렬적으로 처리되는 블록체인을 여러 개 동시에 동작시키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쪽 주변 먼저 가운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흰색의 점 노드들이 이제 밸리데이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밸리데이터들은 주변에 이제 감싸고 있는 게 파라체인이라고 하는데요. 패럴렐하게 병렬적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파라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체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서비스에 대한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서비스 체인인 거고 이 서비스 체인들 각각의 예를 들어 쿠브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체인에서 이 트랜잭션들이 발생이 되면 이 트랜잭션들을 실제로 검증하는 곳은 그 가운데에 있는 이 밸리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이 밸리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이것도 하나의 블록체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밸리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체인을 릴레이 체인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 릴레이 체인에 있는 밸리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블록 데이터를 검증하고 시큐리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폴카닷에서도 나왔던 개념인데 그 쉐어드 시큐리티라고 해서 가운데 이제 릴레이 체인이 실질적인 모든 그 블록체인의 시큐리티를 보장하고 그 겉을 감싸고 있는 이제 페어체인들은 굳이 그 시큐리티에 대한 고민 없이 자신들은 그냥 블록체인 서비스 체인만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록체인들을 이제 콜레이터라고 하는데 그 파라체인에 있는 콜레이터들은 말 그대로 콜렉팅 뭔가 이제 모으는 역할만 하는데 이 블록을 모아서 릴레이 체인으로 릴레이만 해주는 이런 콜레이터들이 파라체인에서 동작만 하면 굳이 이 릴레이 체인에 있는 밸리데이터들이 알아서 시큐리티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쉐어드 시큐리티 구조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블록체인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이제 그래도 제가 저희의 POT 합의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존의 다른 합의 알고리즘들과의 차이점을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그 채굴 방식은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POW 방식이죠. 그래서 POW 방식은 해시 함수를 누가 먼저 빨리 연산해서 정답을 푸느냐 하는 방식으로 그 정답을 푼 사람이 이제 실제 블록 생성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보다 빨리 이제 체인을 만들어내서 블록을 끼워내면 이게 이제 POW 합의 알고리즘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대부분 에너지 낭비가 심하고 불필요한 연산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나왔던 이제 합의 알고리즘 이제 POS 이제 Proof of Stake 방법인데 Proof of Stake 방식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채굴을 위한 불필요한 연산은 없어졌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에너지 낭비 측면에서는 좋아졌지만 아직도 이제 스테이킹을 많이 한 토큰 홀더들이 이제 밸리데이터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건데요. 아직도 이제 포스 같은 경우에도 이 전체 노드가 다 이제 밸리데이터 역할을 하게 되는 건 사실 항상 이제 그 효율성 측면에서 파이널리티가 뭔가 보장되기 위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생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이제 디포스 방식으로 가게 되는데 디포스 방식은 말 그대로 이제 델리게이티드 이제 뭔가 대리로 위임받은 밸리데이터들이 스테이크 홀더들로부터 투표를 받죠. 투표를 받아서 투표를 많이 받은 밸리데이터들이 선정이 되고 1위부터 뭐 예를 들면 21위까지 우리들은 이제 순서를 매겨가지고 밸리데이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굳이 모든 노드가 이 밸리데이터 역할을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밸리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밸리데이터들만 블록을 분석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밸리데이터 사이에서는 PBFT 같은 빠른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빠른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이널리티 보장도 빨라지고 블록 생성 속도도 빨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폴카닷에서 만든 이제 노미네이티드 이제 프로프 스테이크라고 하는 엠포스 방식인데요. 기존의 이제 디포스 방식 같은 경우에도 1위부터 뭐 한 10위까지 이제 투표 수를 매기다 보면은 투표 수에 대한 이제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특정 예를 들면 어떤 중국 뭐 관련된 그 풀끼리 특정 노드를 이제 많이 밀어주고 그리고 토큰 홀더들이 특정 노드나 특정 밸리데이터한테 이제 투표권을 많이 몰아주고 그다음에 그 밸리데이터들끼리 사실은 담합을 하거나 서로 같이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서 굉장히 투표에 대한 이 득표 수가 천차만별이 됩니다. 그래서 투표를 많이 받은 밸리데이터들이 사실상 가버넌스 파워도 많이 갖게 되고 이거를 사실 분권화된 진짜로 이제 분권화된 이런 가버넌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폴카닷 진영에서는 이런 엔포스 이제 노미네이티드 토스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요 노미네이터들이 있고 이 노미네이터가 그 특정 밸리데이터한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밸리데이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미네이터들이 이걸 이제 추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한 개의 밸리데이터만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최대 16개까지 밸리데이터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스테이크, 그러니까 토큰 그 홀더들이 굉장히 밸리데이터들한테 골고루 요 스테이킹 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이랬을 경우에는 밸리데이터들이 가지는 권한이 요 엠프스 방식에서는 밸리데이터 가지는 권한이 동일해지고 그다음에 이게 훨씬 더 분권화된 그러니까 디포스 방식에서는 특정 노드들이 1위부터 3위까지가 뭐 거의 전체의 50% 투표를 가져가서 뭐 가버넌스 파워를 가져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엠프스 방식을 사용하면은 밸리데이터들이 서로 최대한 골고루 그 토큰 보상을 가져가고 가버넌스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분권한 형태로 이 포스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합의 알고리즘은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에서 블록을 누가 만들 것인지를 결정하는 합의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도 그럼 누가 블록을 생성할 수 있냐는 해시파워를 많이 가진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포스 방식에서는 지분을 많이 스테이킹한 사람이었고 디코스 방식에서는 이제 조금 더 위임을 해서 이것도 물론 지분을 많이 가진 홀더들이 투표를 많이 몰아준 쪽에서 이 블록을 만들 수 있었던 거고 엠포스 방식에서는 조금 더 골고루 분산해서 이 밸리데이터들이 선출이 돼서 이제 블록체인을 누가 블록을 만들 것인가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POT라고 해서 프루프 오브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누가 이 블록체인의 블록을 생성할 밸리데이터가 될 것인가를 선정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밸리데이터를 예를 들어 선출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이제 10년 동안 기술 연구를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은 과연 이제 POW도 그렇고 포스 방식도 그렇고 이게 과연 공정한 방식인지에 대한 그 고민을 했었어요. 당연히 그 해시파워 많이 가지는 경우에는 채굴장을 아예 운영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투자하는 경우에 해시파워를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사실 자본이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그 가버넌스랑 요 블록 보상을 위한 이런 모든 컨트롤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POS 방식에도 사실은 스테이킹을 처음부터 많이 해서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계속 빈익빈 불구 현상으로 인해서 스테이킹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또 보상을 많이 받고 스테이킹을 못하면 또 보상을 조금 받고 이게 사실 빈익빈 불구 현상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공정한 시스템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제 POT, 그래서 Proof of Transaction이라는 방식을 생각해냈는데 여기서 말하는 트랜잭션은 이제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블록체인 상의 트랜잭션 생성해서 전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이 블록체인의 트랜잭션을 많이 발생시키는 주체가 이 블록체인을 거버넌스하고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스택을 유지하는 밸리데이터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서비스가 이제 뭐 A 서비스가 있고 B 서비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A 서비스 사용자들이 이 A 서비스를 쓰면서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계속해서 AVM 노드를 통해서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AVM 노드는 예를 들어서 사용자 수가 TX가 트랜잭션 2,000회가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B라는 시스템은 어떤 뭐 B기업의 신원인증 서비스인데 이 신원인증 서비스를 통해서 트랜잭션이 1,000회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저희는 그 트랜잭션에 대한 웨이트를 계산해서 2,000회 발생한 서비스의 노드가 선정이 된 그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체 이제 트랜잭션을 가장 많이 발생시키는 노드부터해서 순위를 매겨서 블록체인의 밸리데이터로 산출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굳이 그냥 스테이킹만 했다고 해서 이 보상을 받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생태계를 운영하고 이 생태계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서비스가 이 밸리데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는 이제 POT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물론 제가 처음부터 이제 가상화폐가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상화폐는 네이티브 크립토커런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예를 들면 이더리움에서는 블록체인 트랜잭션을 위해서 이더 가스비를 이제 이더로 지금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 이제 네이티브 크립토커런시가 항상 모든 블록체인마다 있는데 저희는 그런 네이티브 크립토커런시가 없고 대신에 법정화폐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토큰으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블록체인 서비스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했을 때 주변 관리층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싶은데 항상 그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은 그 사용료를 어떻게 내야 되냐 내가 이 인프라 블록체인을 예를 들어서 블록체인 쓰고 싶은데 뭐 가스비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내 이더리움 그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서 가스비를 사가지고 이 서비스를 만들어도 되냐 사실 현실도 그렇죠 만약에 그걸 운영하고 싶으면 근데 이게 저희가 특히나 저희는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수사팀 분들도 사실 해커톤이 공공부문 관련된 해커톤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공공부문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정부기관이나 이런 기업들 엔터프라이즈 이용 블록체인을 원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항상 이 블록체인의 가스비나 이 수수료 때문에 쓸 수가 없다는 얘기가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상화폐를 그래서 네이티브 크립토커런시를 없앤 거고 다만 실제 이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노드들한테는 그래도 최소한의 이 노드를 유지하는 리워드는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이제 이것도 이제 밸리데이터들한테 그 트랜잭션을 통해서 발생한 수수료를 공평하게 나눠주는데 이때 저희는 그 스테이블 토큰을 기반으로 블록체인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이때 그 스테이블 토큰은 원화, 그러니까 KRW여도 되고, 그다음에 USD여도 되고, 그래서 서비스에서 원하는 형태로 토큰을 선택할 수 있는데, 애초에 이 밸리데이터들이 어떤 그 법정 화폐를 기반으로 우리의 이제 토큰으로 활용할지를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넌스를 통해서 그럼 우리는 이 특정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은행 연합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에서 발행한 이 스테이블 토큰을 우리 그 법정화폐 기반으로 수수료를 내고 싶다. 그러면은 밸리데이터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수수료 토큰을 사용할 수 있고 뭐 USD든 뭐 원화 달러든 어떠한 법정화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저희 멀티체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금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처음에 가운데 있었던 릴레이 체인이고 이 안에 그 밸리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블록을 검증하고 시큐리티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바깥에 있는 것들이 이제 패러체인, 실제 예를 들면 어떤 쿠브라든지 저희 나머지 서비스들이 운영되고 있는 패러체인 구조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콜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 패러체인 안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들을 릴레이 체인으로 릴레이 해주는 역할, 모아서 릴레이 해주는 역할이 이제 콜레이터들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에 이제 POT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밸리데이터들을 산출하는
합의 알고리즘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각 블록체인, 그러니까 파라체인별로 각각 서비스별로 이제 트랜잭션이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각각의 트랜잭션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트랜잭션 다 모아서 어떤 서비스가 가장 트랜잭션을 많이 발생시키는지 그걸 이제 순위를 매겨서 밸리데이터를 선정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은 aggregated POT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POT 설명드렸던 부분은 사실 그냥 한 블록체인일 때 그 트랜잭션들을 모아서 이제 밸리데이터를 선출하는 그 방식을 말씀드린 거였고 이제 멀티체인 구조일 경우에는 이제 애그리게이티드해서 뭔가 각 서비스 체인별로 모아진 트랜잭션을 또 이제 POT 합의 알고리즘으로 밸리데이터 산출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기술을 정의했습니다. 근데 이 밸리데이터를 선정할 때 POT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밸리데이터를 선정해도 되지만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밸리데이터를 선정하실 경우에는 사실 이 시스템을 완전히 신뢰할 수는 또 없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무조건 트랜잭션만 많이 발생시킨다고 해서 사실 신뢰할 수 있는 노드냐라고 했을 때는 위험성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저희 후보 시스템을 예로 들었을 때는 보건복지부랑 그다음에 질병관리청에서 밸리데이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 본인들이,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에서도 본인들이 지금 이 백신 접종 증명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시스템을 운영해서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밸리데이터가 되면 이거는 그 가짜, 그러니까 어떤 악의적인 밸리데이터가 될 확률은 당연히 많이 낮겠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서비스 운영하는 주체가 그래서 악의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는 그 시스템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거니까 서비스가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런 것처럼 밸리데이터는 처음에는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들이 이 밸리데이터로 초기 밸리데이터로 세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하는 거, 예를 들면 어떤 한화에서도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실제 한화가 이 블록체인 밸리데이터로 참여를 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실제로 내가 밸리데이터 역할을 하면서 시스템의 안정성을, 시큐리티를 확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밸리데이터들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대기업 위주로 밸리데이터 축을 구성하고 추가적으로 이게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건 사실 어떤 누구라도 자유롭게 이 노드로 참여하고 블록체인 밸리데이터가 될 수 있어야 이제 서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버넌스에 대한 역할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POT라는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밸리데이터들이 또 참여함으로써 훨씬 더 이제 분권화된 형태로 저희 블록체인을 운영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예상보다 조금 이게 일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2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올해 2월에 저희가 또 이제 미국으로부터 저희 POT 특허에 대한 등록이 완료가 되었고 국내에서는 이미 이제 등록이 됐었어요. 근데 올해 2월에 POT 등록이 완료가 돼서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도 저희 블록체인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저희는 처음부터 미국에서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글로벌한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들고자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쿠브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노하우를 얻었고 그다음에 블록체인을 실질적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다음으로 이제 어떤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 앞으로 미래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웹 3.0 시대에 어떠한 서비스들을 만들어 갈지는 제가 이제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서 잠깐 10분 정도 쉬고 2부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